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리와 공급망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 바로 ESG 경영, 특히 탄소 배출량 관리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물류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11% 정도 되고요. 운송만 따져도 16%거든요. 11%, 16%. 적지 않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기업 전체 탄소 발자국의 무려 70%가 잘 보이지 않는 공급망, 그러니까 스콥3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와, 70%요? 아니, 그건 정말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럼 우리 회사 내부만 관리해서는 사실상 탄소 중립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물류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 글렉에서 나온 글렉 API 도입 가이드입니다. 아, 글렉 API 가이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뭐랄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GLEC API 같은 도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걸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면 좋은 일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 물류 탄소 관리가 이렇게 시급해졌는지, 그리고 GLEC API 같은 걸 써서 어떻게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걸로 뭘 얻을 수 있는지,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같은 거요. 네, 그런 실질적인 성과까지요. 아마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략 세우시거나 아니면 업계 동향 파악하시는데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왜 지금 이 물류 탄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스콥3 비중 70%도 정말 충격적인데 규제 환경 변화의 압박도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뭐 개별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거 스콥 1이라고 하죠. 그리고 쓰는 전력 같은 거 스콥 2. 이것만 관리해서는 전체 탄소 발자국에서 보면 정말 빙산의 일각만 다루는 셈이거든요. 정말 일부군요. 네, 그래서 공급망 전체, 그러니까 원자재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한테 물건 전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그 스콥 3 배출량 관리가 이제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뭐 CSRD, CSDD, CBAM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약어들이 나오던데요. 이게 결국 기업들한테 야, 너네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내놔. 이런 요구인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CSRD,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은 이제 유럽 연합 내 많은 기업들한테 의무적으로 공시하라고 하고 있고요. 의무군요. 네. 그리고 CSDDD, 이건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인데 공급망 전체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다 들여다보라는 요구예요. 아, 범위가 더 넓네요. 그렇죠. 그리고 CBAM,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건 2026년부터 본격 시작인데 쉽게 말하면 탄소 많이 배출해서 만든 제품 수입할 때 일종의 탄소세를 물리겠다 이런 겁니다. 와, 이거 과거에 그냥 자발적으로 보고서 내던 거랑은 뭐 차원이 다른 압박인데요. 이제는 법적인 의무고 기준도 훨씬 까다로워진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뭐 추정치나 평균값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실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 이게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정확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네. 그래서 GLEC API처럼 국제 표준, 그러니까 GLEC 프레임워크라는 기준에 딱 맞춰서 계산해주는 전문 솔루션들이 왜 필요한지가 여기서 명확해지는 거죠. 뭐 대충 계산하는 걸로는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GLEC API를 활용해서 이런 복잡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뭐 흔히 탄소 대시보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자료에 6개월 로드맵이 나와 있던데 첫 단계는 역시 현황 파악이네요. 1개월 차에 현황 진단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뭐든지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현재 어떤 운송 관리 시스템, TMS나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아, TMS, ERP 같은 기존 시스템부터요? 네, 그리고 주요 운송 경로는 어떻고 물동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탄소 배출량 계산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냥 뭐 우리 이런 시스템 써요 목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질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면 실제 운행 거리나 연료 소모량 같은 좀 정확한 데이터, 1차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산업 평균값 같은 걸 쓰고 있는지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것처럼 우리 현재 데이터 수준이 어떻고 또 쓸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좀 현실적인 목표도 세우고 시스템 설계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단계가 좀 부실하면 그 뒤에 하는 모든 게 다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첫 단추를 잘 꿰어야겠네요. 현황 파악이 끝나면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차에는 기술 아키텍처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건 시스템의 어떤 뼈대,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기존에 쓰던 TMS나 ERP 같은 시스템에서 필요한 운송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져올 거냐, 그리고 그걸 GLIC API라는 일종의 계산기에 넣어서 국제 표준이죠. 최신 GLIC 프레임워크 V3.1 기준, 여기에 맞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가 보기 쉽게 뭐 대시보드나 보고서 형태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 전체 데이터 흐름과 처리 방식을 설계하는 겁니다. 아,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계산되고 보여지는지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네, 이게 뭐 항공, 해상, 육상, 철도, 심지어 물류창고에서 쓰는 전기까지 다 계산해야 하니까 좀 튼튼하게 설계를 잘 해야겠죠. 여기서도 역시 그 데이터 품질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설계는 멋지게 했는데 들어가는 데이터가 엉망이면 결과도 믿을 수 없을 테니까요. 아,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운송 거리난 화물 무게, 부피, 또 어떤 운송 수단을 썼는지 같은 필수 데이터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GLIC API로 보낼 수 있을까? 데이터 검증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네, 데이터 검증까지. 자, 설계가 완료되면 4개월 차에는 파일럿 구현 단계로 들어섭니다. 바로 전체 시스템을 닦아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시험 운행을 해보는 거군요. 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동량도 많고 데이터 확보도 비교적 좀 쉬운 특정 운송 경로, 뭐 자료에는 한국 유럽 간 해상 운송을 예시로 들었던데 아, 네. 그런 구간을 딱 정해서요. 네, 그런 구간을 정해서 실제 우리 회사 데이터를 GLEC API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API를 호출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이제 이론이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이네요. 우리 데이터를 넣었을 때 API가 어떻게 반응하고 예상했던 결과랑 맞는지 아니면 뭐가 좀 다른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하면서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문제점을 미리 찾아서 고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설득하기 좋아요. 봐라, 이렇게 돌려보니까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계산되고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이 시스템 진짜 효과 있네 하고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검증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변화를 좀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역할도 큽니다. 자, 파일럿 테스트로 시스템의 가치도 확인하고 뭐 개선할 점도 보완했다면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차에는 전사 확대 단계로 나아갑니다. 네, 드디어 전체로 넓히는 거죠. 이때도 근데 한 번에 그냥 자, 이제 다 이걸로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군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아시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유럽, 미주 이렇게 넓혀가거나 아니면 운송 모드별로 해상 운송 시스템부터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항공, 육상 이렇게 확대하거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이제 여러 내부 부서들과의 협업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외부 물류 파트너사들 있잖아요. 이런 외부 업체들과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단계입니다. 아,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네, 데이터 표준을 서로 맞추고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드는 거. 이게 성공적인 확산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당연히 시간도 들고 뭐 비용도 들어갈 텐데요. 이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뭐 자료에 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 ROI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게 꽤 흥미롭더라고요. 실제로 기업의 어떤 재무 성과, 돈 버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화물 적재 계획을 잘 짜는 것만으로도 연간 연료비를 8%에서 12%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8에서 12%요? 연료비에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나가는 그 엄청난 연료비의 거의 10%를 아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그건 정말 큰데요. 특히 물류회사들한테는요. 그렇죠. 연료비 절감 외에도 그 규제 대응 비용 절감 효과도 커요. 미리미리 대응해서 벌금을 피하거나 뭐 추가 비용 발생하는 걸 막으면 연간 15%에서 20%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CBAM 같은 거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막 손으로 하던 탄소 배출량 보고서 만드는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운영 효율성이 좋아지잖아요. 이걸로 5에서 7%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요. 또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탄소 크레딧을 사지 않게 돼서 여기서도 10에서 15%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구체적인 수치들인데요. 혹시 뭐 실제로 이런 효과를 본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자료에 글로벌 전자제품 만드는 A사 사례가 나와요. 여기 연간 물류비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였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물류비를 9%나 줄였답니다. 9%요? 1억 달러에서? 네. 그리고 탄소 배출량 보고서 만드는 데 걸리던 시간은 무려 85%나 단축했고요. 더 놀라운 건 투자한 비용을 14개월 만에 다 회수했다는 거예요. 와, 14개월 만에 투자비 회수라니. 야, ROI는 정말 확실해 보이네요. 비용 절감 효과는 진짜 강력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금전적인 이익 말고 다른 효과들도 있겠죠? 그럼요. 눈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정성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브랜드 가치 향상이죠. 아, ESG 잘하면 기업 이미지 좋아진다 이거죠? 네, 맥킨지에서 2024년에 연구한 걸 보면 ESG 잘하는 기업들 주가는 평균보다 15% 정도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나 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선호하니까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로는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이건 뭔가요? 표준화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협력사들하고 신뢰가 더 쌓이는 거죠. 그리고 같이 우리 탄소 얼마 줄이자 이런 공동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이게 또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 협력사랑 같이 감축 목표를 세운다. 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계속 변하는 환경 규제에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공급망 안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환경 관련 리스크를 미리 발견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규제 리스크나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거군요. 네. 이건 또 투자자들한테도 이 회사는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거고요.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다 모여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만드는 겁니다. ESG가 그냥 비용 쓰는 게 아니라 핵심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효과는 정말 다방면으로 나타나는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또 계속 잘 운영하려면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네요. 아, 역시 또 데이터 얘기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은 결국 데이터의 질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그 데이터의 품질 기준은 뭘로 할 건지, 그리고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정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실제 측정값인 1차 데이터 활용률을 80%까지 높이고 뭐 산업평균값 같은 2차 데이터 사용은 20% 이내로 재현하자. 이런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1차 데이터 80%, 2차 데이터 20%. 구체적이네요. 두 번째는 점진적인 정확도 향상 전략.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가라.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3개월 안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확보하고 6개월 안에는 파일럿 테스트, POC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고 1년 안에는 AI 같은 기술까지 써서 운영 효율성까지 파악해보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을 높여가는 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현실적인 접근. 세 번째는 조직 역량 강화. 시스템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바로 그겁니다. 그 국제 표준인 ISO 14083. 자, 이건 좀 천천히 발음해야겠네요. ISO 14083. ISO 14083. 네.
이게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하고 보고하는 거에 대한 국제 기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IT 부서 사람들은 GLEC API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할 거고, 운영 부서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 교육, 그리고 경영진들은 또 지속 가능성 전략 교육, 이런 식으로 전사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ISO 14083 같은 표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 데이터가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번째는 파트너 생태계 구축. 이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네요. 기술 파트너, 인증기관, 컨설팅 회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물류 협력사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마지막 5번째는 지속적 개선 메커니즘입니다. 시스템 한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PDCA 사이클 있잖아요. Plan, Do, Check, Act. 아, PDCA. 네, 계속 성과를 측정하고 체크, 문제점은 없는지 보고 개선하고 액트, 그걸 바탕으로 다음 목표를 다시 세우고 플랜, 실행하는 두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네요. 정말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25년 이후의 미래 기술 트렌드도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AI, 블록체인, IoT 같은 기술들이 이 분야를 또 어떻게 바꿀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먼저 AI는 실시간으로 가장 좋은 운송 경로를 찾아주거나 거의 95% 이상의 정확도로 배출량을 예측해주고 또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탄소 감축 기회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데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운송 계획 자체가 훨씬 더 똑똑해지는 거죠. 오, 95% 예측 정확도의 자동 감축 기회 발견이라 대단하네요. 그럼 블록체인은요? 이건 주로 투명성이나 신뢰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한번 기록되면 함부로 고칠 수 없게 만들어서 위변조를 막고 또 탄소 크레딧 거래 같은 걸 아주 투명하게 만들 수 있겠죠. 공급망 전체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추적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군요. 그리고 IoT 디바이스 활용, 이건 뭔가요? 이건 뭐 트럭이나 선박 같은데 IoT 센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연료를 얼마나 쓰는지, 차량 상태는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걸 분석해서 아, 이쯤에서 정비해야겠다 미리 예측하거나 운전 습관을 좀 개선해서 연비를 높이는 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기술 발전이 정말 탄소 관리의 정확성이랑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줄 거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자료 마지막에는 제조업, 유통업, 전자상거래 이렇게 산업별로 좀 특화된 전략도 간단하게 나와 있던데요. 예를 들면 제조업은 JIT, 그러니까 적시 생선 시스템과 탄소 효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하고, 유통업은 라스트 마일 배송, 이걸 전기차로 바꾸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요. 포장 최적화 얘기도 있고요. 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는 이 규제가 강화되고 또 시장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물류와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글랙 AP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나아가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미래 기술 동향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탄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그냥 IT 프로젝트 하나 하거나 규제 때문에 마지못해 비용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전략적 투자다. 네. 아까 ROI 분석에서 봤듯이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 절감 효과도 크지만 그 외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파트너십을 강화하거나